일단은 이명박은요.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엄청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요즘에 최근에 계속 밝히고 있는데. 사실 그 MB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김백준이나 김희중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특활비를 받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네. 거기까지 간 건 드러난 거야. 국정원에서 자, 돈 배달 청와대 누가 받았어?까지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게 박재환 전 그 당시 무슨 수석 이런 사람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으로 통행했던 인물이 하나 있고 국회의원도 했고요. 장다사로. 뭐예요, 이 사람 이름이? 이름 왜 이래요? 뭐 종교적인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김백준하고 김희중뿐만 아니라 박재환이나 장다사로한테도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경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해 드신 거죠. 그 하나가 더 드러난 거죠, 이제. 쪼개기죠.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은 똑같아. 이 두 사람 압수수색, 다음에 네. 검찰 소환, 그리고 구속. 그렇죠. 그러면 또 불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죄는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명박을 소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이재호가 평창올림픽 개막식 안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가기도 못하고 안 가기도 못한 굉장히 고심 중이라고. 안 가면 누구 손에? 근데 저쪽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장까지 보냈으면서도 검찰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뭐야 니들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죠.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둘 다 공적인 거. 그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쪽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다 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초대장을 보내놓고 검찰 수사를 잠시 중지한다 그러면 또 검찰과 청와대가 한패라고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박 측에서 평창에 안 온다 그러면 고맙지 뭐. 그 얼굴 안 봐도 되니까. 경비도 줄이고. 아니야 와야 돼. 내가 말했잖아.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의 속담. 악마의 얼굴을 보면 장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서기를 바랍니다. 아, 끔찍할 것 같아 나는. 그 옆에 서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더 공포스러운 건 뭐겠어요. 이명박 입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다운될 만하면 박재환 장다사로. 그러니까 국정원의 뭔가를 보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쭉 보는데 어떤 게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일단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그렇다고. 이명박 입장에서 피가 마르죠. 초청장 보냈으면서 검찰한테 좀 그만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 김윤옥한테 전해졌다는 그 10만 달러인가 하는 그것도 이게 김윤옥이랑 같이 손잡고 사진 찍을 수도 있는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B가 지금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이게 와이프는 집에 두고 혼자 나올지 손잡고 나와야 되는지 이거는 MB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둘 다 한 방에 부르는 게 그림은 좋겠지만 확실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부부라고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넣어주면 그야말로 이명박에는 생지옥이 따로 없을 텐데. 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녀는 구분해서 가둬놓기 때문에. 아, 그래요? 가족방으로 같이 있을 수 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너무 인간적이야. 가끔 가다가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부부 면회할 때 따로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 부부가 공범으로 사기질을 했다든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같이 못 만나게 해요. 공범이나 그렇지. 이런 관계인데. 입 맞출 수 있어요. 예, 키스 아니에요? 뽀뽀도 해. 키스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끔찍해. 말을 맞춘다고 해야지 사실은.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끔찍해. 야구장에서 본 걸로 만족합시다. 문제는 이명박이 그 자기 부인뿐이 아니라 지금 걸려 있는 게 형, 조카들, 형들, 조카들 더하기 자기 아들까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형법이라는 체계가 굉장히 인간적인 형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아빠, 엄마, 아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 참작이 돼서 형량이 줄어요. 진짜요? 예. 한 방으로 퉁쳐지는 거? 아,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아들에 대해서 형량이 줄어들어요. 아, 그런 거는 조직범죄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 가족이 무슨 강력범죄에 걸려서 들어가잖아요. 네. 폭행이나 살인이나 네. 등등등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들을 봐준다든지 또 특히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엄마의 형량을 깎아줘서 집행유예를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봐주는 게 많아요. 한국 형법이.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라 저 이시영은 아마 형량이 굉장히 줄어든 형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형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또 누가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가 뭐 청와대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가 뭐 청와대에는 뭐 김희중하고 김백준만 있었냐 그건 아니니까 네. 굉장히 많은 거에 얽혀 있어서 당시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받은 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정말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자, 지금부터는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외쳤던 부분에 대한 답이 사실 나온 겁니다. 네. 다스는 사실상 이명박 거다. 이렇게. 법적인 어떤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이란 말이 붙는 거고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거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 대선 때 BBK도 내 것이 아니고 도곡동 땅도 내 것이 아니고 이랬었던 부분이 뒤집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하죠.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왜 그게 문제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고요. 도곡동 땅이 1985년에 15억에 매입돼요. 15억 전체 15억에. 근데 10년 뒤에 1995년 10년 뒤죠. 포스코 개발에 263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헐. 엄청나 10년 만에 지금 사실상 거의 한 20배. 20배 가까이 된 거죠. 20배 가까이. 그것도 그 영포 빌딩 지하에서 부르는 대로 사주라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권력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이상은과 김재정이 각각 130만 원씩,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유. 너무 스케일이 작아, 130억 원씩 나눠 가진 거예요. 예. 일단은.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대부기공이 나오는 거죠.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된 게 1987년이에요. 근데 1995년에 포스코 개발한테 263억 원에 매각했던 바로 그 해예요. 이상은한테 130억이 김재정과 둘이 나눠 가졌는데 그 이상은이 1995년에 대부기공이 유상증자를 하게 돼요. 거기에 매각대금 가운데 그 돈으로 7억 9천만 원인가를 유상증자해서 사실은 대주주의 반열에 오르는 이 상태인 거거든요. 네. 1995년에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포스코 개발에 매각할 당시에 그 당시에 계약서 표지에 그렇게 포스코 개발 직원들이 메모를 해뒀다고 했잖아요. 안원구 그 전 지방국세청장이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메모가 돼 있는 계약서를 안원구 청장이 보고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안원구 청장이. 근데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거의 15년, 20년 걸린 거죠. 이거를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전에 그 특검에서도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게 감히 MB라고 말은 못하고 다 아는데 이상은 김재정 씨의 소유는 아닌 것 같다. 제3자의 소유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살짝 지나가 버리는 뉴스의 행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그 이상은이 대주주가 되면서 김재정 씨의 지분까지 자기가 가지면서 35.44%의 지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다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가지급금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이상은이. 그래서 회사에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걸로 10억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이 받은 건지 아니면 회사가 딴 데다 준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 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가지급금이 뭐냐 하면 회사에서 돈을 쓸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는 회계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나 대표이사나 임원이나 누군가에게 회사가 돈을 출금하는데 회계 기준으로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돈을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회계 항목에 없이.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변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돈이 사적으로 움직인 정황인 거죠. 사실은 이게. 요런 것도 지금 더 파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혹은 뭐냐면은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 때인 1985년에 사들인 도곡동 땅을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좀 비리라고 보거든요. 강남 개발이 막 한참 열리고 있을 때 네. 건설에서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온갖 그 좋은 자리에 있는 땅들은 그렇죠. 왜 지금도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어디 구청이나 시청 같은데 부동산 관련한 개발 건수를 미리 알아가지고 예. 땅 사서 그걸로 대박 터뜨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인척들이 공무원으로 있고 그 개발 비리 신비님이 항상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청와대 무슨 정책에 관련된 문건 가지고 나오면 그것만 갖고도 돈 벌 수 있다고.
미리 장기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명박 자체가 현대건설 사장일 때 그런 식의 비리로 이제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막 벌판에 무슨 뭐 임야 뭐 나대지 뭐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정말 싼 값에 사가지고 20배 정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회적 이목이 따라오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거나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부도덕한 측면이 네. 부각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천한 명의로 하나는 형제의 명의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제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설 이런 게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이재정이나 이상은이 무슨 재력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동영 씨가 등장하는 녹취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번 확인했잖아요. 이상은 씨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월급쟁이다. 예. 김재정 씨가 이렇게 사망한 이후에 부인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김재정 씨가 서류상 지분만큼의 지배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예상이 되지만 서울시장 선거 나갔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나갔잖아요. 근데 이명박의 재산은 줄여서 미니멀리즘화한 게 500억 정도였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집안치만 빼고는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게 청계재단인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땅들이나 이런 재산들이 다 드러나면 이명박의 재산은 사실상 몇천억 원 정도는 최소한 몇천억 원 정도는 나올 법한 부분에서 사실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는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현대건설 월급 사장이었잖아요. 예. 실소유주도 아니고. 근데 대체 무슨 돈을 번 거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5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진우 기자가 추정하기로는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까지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이명박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일화 중에 이명박한테 한번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각하에게 진짜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는 씩 웃길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2조 원에서 맥시멈 20조다. 20조에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정이나 이상은이 그럼 그 돈 어디서 났어? 그거를 이제 예전에 정호영 특검팀도 조사를 한 건데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만 그 증거를 가져오진 못하고 예를 들면 이상은 같은 경우에 저 옛날에 목장했는데요. 목장에서 번 돈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정호영 특검 같은 사람들이 수사의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진짜로 목장을 했는지 거기서 얼마를 벌었는지 예.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짜맞추다 보니까 이 돈은 이상은이 목장에서 번 돈이라고 확인시켜져 버리는 거거든요. 수사에 또는 판결에 있어가지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런 거죠. 야, 그 목장을 얼마나 거대하게 운영했길래 현금으로 몇 억씩이나 되는 지분을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목장을 운영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목장에서 나온 돈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거죠. 본인의 말만 그랬다는 거고요. 자금이 거기서 움직였다는 어떤 증빙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거의 뭐 99.99%는 거짓말일 거라고 보고, 사실 이명박의 재산을 보면 정말 단순하게 그동안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정말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스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 해도 몇 조 원이 그냥 쉽게 넘어갈 거예요. 다스가 지금 해외에 10곳이 넘는 곳에 해외 지사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작은 사무실만 있는 해외 지사가 아니라 그럼요. 굉장히 튼튼하고 공장까지 다 갇혀 있는. 현대 기아 그룹의 자동차 내장 시트, 승용차 시트 부분의 1차 벤더예요. 1차 벤더라는 거는요. 현대 기아 자동차의 1차 벤더는 현대 그룹 바로 밑에 있는 회사하고 마찬가지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은 뭐 BMW하고 폭스바겐에도 납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있죠. 예, 하더라고요. 다변화하고 예.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고 해외 지사마다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시트 만드는 공장들이 다 있고 그 밑에 자회사들도 있고 굉장한 규모의 그룹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의 다스의 가치만 따지더라도 몇 조 원은 우습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무슨 토론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게 다 내 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 정말 탐욕의 화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다스가 이명박이 거면 뭐 또는 BBK가 이명박이 만든 거면 이거잖아요.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일단은 120억 원, 또 혹자는 120억 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쪽 증인들이 있잖아요. 140억 원이다. 뭐 예. 200억 원이었는데 이걸 또 나눠 가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BBK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비자금. 그러니까 공식으로 드러난 것만 120억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비자금이라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비자금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비자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횡령이죠. 예. 공적 자금을 횡령해서 몰래 주주나 사원들이나 가야 될 그 돈을 몰래 삥땅 쳐가지고 자기 돈으로 만드는 거니까 예. 비자금이라는 표현은 정말 범죄성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누라나 뭐 가족들 몰래 숨겨두는 책장에 꼽아두는 한 10만 원 이런 게 용돈 비자금이고 수준인 거고. 횡령한 돈을 꽁쳐두고 있다가 그걸로 이제 뭐 제조업만 하고 싶었겠냐고. 그러니까 횡령이란 말도 너무 점잖은 거죠. 사실은 도둑질인 거죠, 그게. 제조업만 하고 실제로는. 싶은 게 아니라 금융업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왜? 음. 제조업은 공장을 돌려야 돼. 금융업은 잘만 나가면 예. 그냥 땅 찍고 헤엄치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 MB가 하고 싶었던 게 지금의 카카오뱅크 같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 당시 우리나라 법률이 안 받쳐줘서 못했던 거죠.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해요. 14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돈도 이제 김경준과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LA 총영사가 등장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직권남용. 그 당시 그 스위스에 동결되어 있는 김경준 씨의 계좌를 풀기 위해서 그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다스에서 비자금 만들었으면 횡령 하나가 있고요. 탈세가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동원해서 그걸 돈을 받아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요.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 등록할 때 빼놓은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5가지 혐의, 4-5가지 혐의가 추가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BBK까지 이게 실 소유주로 확인이 되면 주가 조작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 그걸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예. 이명박은 악마가 엎드려 있는 무슨 어떤 특정한 장소, 이게 네. 복마전 이런 느낌이거든. 이명박이한테는 지금 혐의가 다스 BBK만 해도 이 정도고 특활비 문제도 또 예. 다른 문제가 있고 아직 수사도 시작도 못 해본 사자방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아, 사자방이 너무 많은 걸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자방이란 그 말 자체. 공식적으로 예. 드러난 혐의만 사자방에 비하면 지금 예. 드러난 건 자범 수준이야. 예. 근데 그거 빼고 어마어마한 거 빼고 국정원 특활비로 뇌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또 국정원 동원해서 부정선거 했다는 그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MB의 범죄는 광범위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 재판만 한 10년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광범위한 범죄들이 널려 있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가 100%가 덤벼들어도 올해 안에 못 파헤칩니다. 네. 그 정도로 방대하고요. 이게 끝은, 이 수사의 끝은 물론 사자방까지는 당연히 이명박이 관련됐으니까 가겠지만 이 끝은 이명박 집안 수사까지 가야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집안 전체에 이상은이나 이렇게 이명박의 형제들, 그 다음에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혐의들이 다 밝혀지는 게 이명박 수사의 끝입니다. 사실 그게 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가족 관계에 의해서. 그 사건들이 다 밝혀져야 돼요. 의문의 죽음도 있었잖아요. 그 뭐 의문의 죽음들, 의문사들 굉장히 많았죠. 그 인터넷에서 지금 뭐 짤이 하나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명박 그 재임 기간 중에 자살당한 인물 리스트 해가지고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악마라니까. 예. 내가 말씀드렸잖아. 악마를 직접 보면 오래 산다. 와, 그러면 김윤옥 씨는 한 500년 사는 거예요? 김윤옥이 악마인데? 왜 이래? 왜들 이러세요? 매일 같이 얼굴 보는 사이 아니라니까. 아, 그래? 이명박에 대해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가냐 안 가냐는 부수적인 문제고 나이 80 다 돼가지고 그가 정말로 국가적으로 불행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버텨서 국론을 분열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다라고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고백을 대충 하면 안 되고 안 하니만 못해요. 박근혜가 그런 식이었잖아. 국정농단 났을 때 거짓말로 고백을 하니 그거 아니야라고 또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실제로 범죄성을 떠나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아예 모든 걸 고백하고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으러 가는 게 맞아요. 뭐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 대표적으로 김종필 같은 사람, 전두환 같은 새끼, 이명박 같은 새끼들을 보면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그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죄를 그 잘못을 뉘우치고 빌면 아우 씨발 또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실이라도 정확하게 지금 와서 사과하고 예전에 이런 게 사실은 이랬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가기 전에 좀 뭔가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돈 몇 푼 남겨준다고 해서 뭐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려면 과거가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지그들이 잘했다고 그게 자기들이 예전에 조작했던 것들이 진실이었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너무 이거 어제 진짜 다 찢어 죽이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 것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 통계에 의한 건데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100억 이상의 횡령이나 자금 그 경제사범들은요 100%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 100%예요. 왜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래요. 거기도 하여튼 그렇죠. 이재용을 또 해준 거 보면 또 그게 아우, 왜 씨. 그 쉴드 논리 있잖아. 쉴드 논리.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 기여한 바를 뭐 어쩌고 저쩌고 예. 하면서 이재용이 기여한 게 뭐 있어? 솔직히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방금 꺼낸 이유가 박근혜가 저러고도 나는 억울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모르는 국민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해라고 저지랄 하고 있잖아. 그건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대통령이었어요. 푸른 나무가 대통령이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뭐 푸나 굿즈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대통령을 지낸 자가 명백히 이게 실정법 위반이거나 위헌 상황에 관련돼서 탄핵을 당했다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는 지었을 지언정 국민적 감성은 그래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 있네라고 국민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벗겨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지냈다는 건 뭡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한 나라를 대표한 나도 대표했던 이명박이에요. 야수와 명종과 마차를 대표했던 이명박이라고. 근데 그런 자가 끝까지 나는 억울해. 저건 내 땅이 아니야를 몰고 가면 설사 그러다가 재판 받다가 또는 감옥살이 하다가 뒤져버리면 국민들 나머지 입장에서는 이명박의 그 말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명박을 누군가가 정치 보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짜 생각 제대로 해야 돼요. 이명박 당사자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 적당히 대져버리면 끝이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은 그 이명박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한민국 그 청소년들이 신상털이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신상털이 안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겁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국적도 바꾸고 막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명박이 정권이 끝나고 점차적으로 다스 이시영 이런 친구들 또는 뭐 이상득이 아들, 이상은이 아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했던 게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딸내미 중에는 이미 국적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야. 예. 그런 면에서 이재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진담이에요. 이재용 씨 연락 주세요. 왜 그러냐면 왜 일부 기업인들 중에도 좀 그렇게 젊은 층한테 이렇게 각광받는 사람들 있죠. 재벌들이긴 한데 마인드가 열려가지고 소통 잘하고. 그래서 이재용 정도 되면 마인드 열려가지고 우리 삼성 이건희 때처럼 안 할 거야. 난 스마트하게 할래.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삼성 끌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에이, 그 영웅은 되는 거지. 바랄 걸 아니, 바라셔야지. 그 아버지 뻘 이사들한테 막말한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 사람이 왜 개돼지를 만나주겠어요? 그거 있잖아 왜. 정말 잘못하셨어요? 근데 저기 창문 열려있네요. 뭐 이 말로 하셔야겠어요?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네. 잘 모르지. 안 봐서 모르지. 나 이재용 한번 만나고 싶다 진짜. 10원도 안 받아. 내가 밥 살게. 된장찌개? 예. 이분한테 내가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사유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게 삼성을 위해서도 도움됩니다. 그 아버지 문제도 정확히 고백을 하고 얘기가 좀 샜는데 구조는 똑같아. 이명박이나 이건희나 이시영이나 이재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구조가 똑같아. 좀 역 같은 경우고 어쨌든 이야기가 좀 했지만 그 가증스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지금 보면 10년 지났지만 지금 보면 지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불과 며칠 전에 나는 그런 시스템도 모른다. 근데 자기 측근들이 다 불어버리잖아. 지금 어제까지도 측근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어. 근데 이명박 이제 잡아넣어서 이제 구속시키면 또 나오겠지. 패턴이 똑같아. 네, 네. 청와대에서 돈을 가져갔어. 국정원 누가 A가 청와대 B한테 줬어. 여기까지 나와. 그리고 구속시켜 놓으면 대통령이 시켰어요.
이 구조로 가면서도 뻔하게 거짓말했잖아요. 용서 안 되는 거죠. 박근혜가 1차, 2차, 3차 담화를 거치면서 거짓말 실드하다 보니까 국민적 마음이 떠난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명박의 대국민 담화처럼 했던 거 있죠. 정치보복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거짓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때는 놓쳤다고 보는데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명박 긴급 기자회견.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기자들한테 다 물어보고 답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퍽이나 할까요? 개새끼. 하여간 뭐 이명박은 둘째치고라도 이재용이가 말 나온 김에 한 1년 동안 깜빵 생활하면서 좀 인간적인 사유를 했을 거라고 기대는 좀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걔네들은 그 개전의 여지가 없어요. 쪼개는 거. 네.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 비읍시읍 같은 짓. 난 진짜 그런 거 보면 분노스럽더라고. 그 얘기는 이따가 다른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이시영, 이상은, 이상득, 김윤옥, 이동영. 아, 환장하겠네, 진짜. 가족 범죄단 이야기였습니다.